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저번 주에 어디까지 할 차례죠? 보시면은, 저번 주에 가시면은, 395페이지까지 한 것 같아요. 395. 395페이지 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갔었죠, 그죠? 이렇게 가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중간은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예 페이지로 3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9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죠. 여기다가 별표는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90% 넘어서 여기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큰데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저번 주 프린트는 갖고 오셨죠, 그죠? 한 문제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398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자, 회사 법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안 따르면 이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니츠라고 해서 니츠 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요. 상장이 돼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투자를 하게 해서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투자회사요, 부동산 투자회사요. 부동산 투자회사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직접 사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서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보통 업무용에 투자합니다. 업무용. 그래서 얘가 오피스텔 같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또 배당을 해주죠. 내부 유보 대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왜 MBS와 ABS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MBS 같은 경우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니까 주택을 저당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증권이에요. 무슨 증권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또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당 수익이 있으면 또 배당을 해줘야 되고 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불병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죠.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다? 간접. 간접 투자고 자기 거를 띄워줬으니까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일단 펜을 들어보세요. 정의부터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이제 갈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 사채를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그죠? 부동산 증권, 부동산 권리에 투자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주주 투자자한테 그냥 해요. 배당을 해요. 배당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운용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으면은 아까 제가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법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부동산을 지분증권화해서 대표적인 형태죠. 그럼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그냥요 배당을 받아요. 그럼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밑줄 쳐 보시는데 주식은요 원금 손실이 없어요.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접 투자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요게 이제 체크하시고 이러한 측면을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네들이 산 거는 부동산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죠?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그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딱 1, 2월 달의 가정은 거의 맨 밑에 가시면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 단어에 대해서 일단은 얘네들이 발기 설립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의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증권시장에서 무슨 니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떻습니까? 니치 회사를 치게 되면은 무슨 니치 치게 되면 상장된 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밑에 가시면은 발기 설립인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번 과정은 이제 설립자본금과 밑에 무슨 자본금이 있죠?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 두 가지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 있다. 요렇게만 이제 그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자기관리는 위탁을 해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 다음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기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하시더라도 자기관리는 위탁을 합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합니까? 관리해서 투자 운영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거는 뭐 처음 듣더라도 위탁은 남한테 맡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게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이 세 가지 리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뭘 물어보냐? 가장 굵직한 것만 이제 1, 2월 달에 말씀드리면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실체 여부를 볼게요. 실체 여부를 보면은 자기관리 회사는 실체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없다, 회사가 있다?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회사가 없는 왜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실체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형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명목형이라고 그래요. 명목형.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직원이 없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돼요? 상근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맡아서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쟤네들 이제 업무를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간단하게 이제 전에 입문 과정에 얘기했지만 기업 구조는 뭐냐면 IMF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IMF는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극동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이런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 됩니까? 하청업체가 망합니까? 그럼 실업이 또 늘어날 수 있죠. 국가가 이러한 기업구조정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라 그래요. 그죠? 모집해서 이걸 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혜택을 안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특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이게 기업구조정 리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자기관리만 영업인가를 받습니다. 영업인가 국장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자격 요건만 가지면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모하고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모는 등록인데 공모는 이제 영업인가긴 한데 보통 얘는 등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설립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자본금? 설립자본금.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립자본금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이렇게 전화번호 암기하듯이 따라보세요. 533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보세요. 533 33 이렇게 533. 그럼 얘는 얼마? 밑에 보세요. 얼마? 5억 이상. 얘는요 3억. 얘는 3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따라보세요. 533. 어떤 하고 갔더니 설립자본금은 533만 외워요. 언니 533이 뭐야? 그때 몰라 씨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자본금이라고요? 설립이에요, 설립.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리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이 나와야 되죠. 자유기구로. 아시겠죠? 그죠? 따라보세요. 533. 근데 밑에 보시면은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설립자본금은 5억만 있으면 되는데 최저자본금은 이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은 그 정도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저자본금은 그냥입니까? 금액이 더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최저자본금은 그래서 얘가 아까 533이었으면 자 얘는 따로 보세요. 755 무슨 전화번호 같죠, 그죠? 755 그럼 얘는 얼마죠? 70억 얘는요 50억 50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로 보세요. 755는 무슨 자본금이고 설립자본금 755는 자 이게 아니다 533은 설립자본금이고 755는 최저자본금이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생각해 봤더니 57이 35, 35인데 뭐 안 먹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보세요. 533, 75 이걸 계속 좀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봤을 때는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그래서 이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단가로 2번에 보시면 1번 자기관리라는 회사 있나요? 자기관리는 명목이에요, 실체예요? 실체가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회사다, 실체회사다. 실체회사예요. 본점에 지점이 있죠. 그래서 상근 임직원도 있습니다. 상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파란 색깔 이제 우리가 그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영속적으로 가요. 존속기간이.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포함한 임직원은 상근을 둬요. 자산투자 운영 직접 수행하는 회사인데 일단 세부적인 건 제가 좀 법조항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맨 밑에 가시면 위탁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위탁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얘는 서류상 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투자 운영을 외부에 별도 어느 회사한테 위탁한다 그랬죠.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춰주시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임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도 어떻게 돼요? 실체입니까? 얘도 명목입니까? 서류상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IMF 때 이 건설회사가 막 부도나죠. 부실화된 그것들을 다 사들여서 어떻습니까? 정상화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별표 치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구조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달리 운영규정이 까다롭진 않다. 까다롭지 않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제가 또 호소를 하겠는데 특히 맨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이 중요합니다. 형광펜 칠해보세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거 칠하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는 법인세 면제는 안 해주거든요. 얘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는 공개 모집을 보통 하고요. 상장은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 밑에 4번에 가시면은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돼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에 그냥입니까? 위탁을 받았습니까?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죠? 설립된 회사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오시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7호라는 단어가 있죠. 7호. 그럼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가 있어야 되죠? 7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산관리회사도 자기관리회사와 최저자본금이 같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따보세요. 70억.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것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최저자본금이 70억이 똑같아요. 자,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와 같다. 그래서 최저자본금이 얼마다? 70억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산관리세에서 나왔다. 그러면 얘가 자본금이 얼마다? 그럼 얼마라고 그래야 돼요? 70억. 무슨 관리회사랑 유사해요? 자기관리회사랑 유사하죠. 이거 암기할 수 있겠어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처럼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자본금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랑 같으니까. 자기관리랑 최저자본이 같으니까 70억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전문 인력도 몇 명 이상? 5인 이상. 이것도 이제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전문 인력과 이를 통제하는 주법 감시인을 상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파란 색깔에 비춰 보세요. 얘는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해주는 회사예요?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업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법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리고, 저번 주 프린트 혹시 갖고 오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딱 있어요. 7번 문제를 안 풀었는데, 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위탁관리를 배우셨죠? 그러면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급임을 둘 수 없다라가 돼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달은 요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3, 4월 달에 제가 또 살을 붙여서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409페이지, 자, 408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7번을 볼게요. 7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대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안 나온다면 이 회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자, 1번 가시면은 지금 이 투자회사는 이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했죠. 그럼 주식은 고액이에요? 소액 투자자야? 소액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주식이니까 배당 소득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투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그럼 원금 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직접 투자예요? 여러분들 간접 투자예요? 그러면 현금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동성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또 세금 절감에 아까 법인세 같은 거 면제해주고 이런 측면에 이점이 있고, 자,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여러분들 자산관리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그 전문회사가 또 나타나게 되면 투자의 전문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을 또 조기시킬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상장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그럼 남한테 알려야 되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경영실적이나 사업계획 모든 것들을 공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를 그냥 있어요. 보호할 수도 있어요. 보호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에 아까 이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을 사들이게 되면 조기에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 펀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이제 별표를 조그맣게 치시는데 펀드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래서 이것도 얘랑 약간 차이점이 있으나 얘도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든요. 수익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하나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부채금융이다. 얘도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지분금융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좀 법이 달라요. 우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펀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 공동기금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 실무부동산, 증권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등에 투자해서 수익자한테 배분하는 투자 신탁이기 때문에 뭐 법률상의 정의는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는데 얘는 복잡하게 안 나와. 그냥 얘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따라서 지분금융. 그 외에는 얘는 안 건드려. 그러니까 지분금융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넘겨볼게요. 마찬가지로 4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거기에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으세요. 신디케이트도. 얘도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보시면은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요. 대규모 개발 사업. 자, 그래서 개발업자가 갑돌이가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A, B, C 하나 사람들을 따라서 지분 투자자. 그럼 지분에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수의 소액의 지분 투자자를 참여를 해요. 그럼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 밑에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규모 투자조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얘도 소구자 부채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지분형. 투자조합이니까 그냥 지분금융이다. 그렇게 할게요. 아마 넘기시면 파란 색깔에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다 보지 마시고 거기 파란 색깔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출자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에 의해서 상환 의무가 없고 조합이 자기 자본이 되므로 자, 무슨 금융 방식이 들어간다? 지분금융의 방식이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긴 하는데, 자, 여기는 제가 좀 3, 4월 달에 좀 빼겠습니다. 왜냐면 지분과 부채를 가지고 또 많이 물어보고 메자닌은 제가 지금 한다는 게 조금 너무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413페이지 가시면 밑에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그냥이에요. 소비금융이에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그럼 소비금융은 대표적으로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주택을 이제 소비할 때 수요자로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든지 뭐 디딤돌 대출. 개발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건축대부라는 걸 잠깐 얘기했죠. 건축 진척도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PF, ABS 같은 게 있는데 뭐 개발업자의 매자닌 금융이 있는데 그냥 참고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디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서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일단 매자닌까지 끊으세요. 매자닌까지 해가지고 지분, 부채, 매자닌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일단 매자닌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가니까 오른쪽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제가 갈게요. 지분과 부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내 걸로 자금을 융통한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트 펀드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런 거. 그래서 지분은 내 거를 판매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따라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만약에 내가 개발회사예요. 그럼 내가 주식을 팔 수 있죠. 그럼 나는 그냥입니까? 내 자기 자본을 조달했습니까? 그러면 지분금융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럼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지분금융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데, 자, 들어가 볼게요. 거기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분권이나 출자증권, 주식을 발행해요. 그래서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확정적 지급 의무는 없고 투자자한테 운영 성과에 대한 배당을 주죠. 그래서 이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냥요, 좀 전에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펀드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회사가 부동산 펀드에
그 다음에 이 수익증권이죠.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좀 전에 왜 신디케이트 기억나세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기 출자 증권을 줬죠. 그래서 신디케이트의 출자 증권입니다. 출자 증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인트 벤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제가 아까 아껴놨던 게 잠깐 넘겨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39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왜 조인트 벤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자, 이거는 그냥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전에 벤처 사업 같은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 이제 개발업자가 와갖고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보통 은행은 그냥요 담보 갖고 오라 그래요. 담보 없는데 너 왜 왔어? 했더니 아이템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벤처 사업. 거기에 같이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인트 벤처는 그 개발 사업의 같은 특정 목적의 벤처 사업에 공동으로 은행도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조인트 벤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만 칠하세요. 밑에 조인트 벤처 밑에 보면 무슨 금융 방식이다? 지분금융 방식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 414페이지 하다 왔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나왔다. 이것도 부채다, 지분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밑에 따라보세요. 부채금융. 부채는 채자가 빌릴 채자니까 이건 내 걸 판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죠. 차용증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채권이나 사채나 이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은 이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죠? 그럼 찾아볼까요? 부채금융 있어요? 자, 여기는 자, 어떤 단어를 찾으시냐면은 따라서 사채, 채자 들어가는 거. 따라서 채권. 이 채자가 빌릴 채자거든요. 그죠? 채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당을 잡거나 담보를 잡았다는 거는 이건 남의 걸 가지고 담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죠? 그럼 찾아볼까요? 지금 부채금융 보고 있어요? 그냥요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래서 부채증권에 채권을 발행했죠. 그죠? 그럼 이건 자기 자본입니까? 타인 자본 조달입니까? 돈을 빌린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대출 기간이지만 자금 조달 주체는 대출 기간이면 채권 투자자한테 고정에 대한 이자를 주겠죠. 배당을 줘요, 이자를 줘요. 상한 의무가 있겠죠. 그래요? 그거 지금 따르세요. 저당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잖아요. 이게 이제 부채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직까지는 부채금융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냐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데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요. 따라서 회사채.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부채죠, 그죠? 발행해서 이제 그 PF를 일으켜서 은행한테 자금을 융통하거든요. PF도 이제 부채금융이지만 아직까지 주체가 안 됐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부채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이 따라서 ABS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ABS가 원래는 우리 학회에서는 자산이 어셋이고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웃지도 않아요. 자, 따라서 자산 이게 담보거든요.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어요. 그래서 자산 담보 증권이니까 담보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산을 유동화해서 현금이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산 유동화라는 게 나오면 여기에는 채자나 저당 담보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래도 부채금융이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자산 유동화 증권 있어요? ABS라고 적으세요. ABS. 그래서 금융기관의 기업이 자산을 기초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MBS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따보세요. 저당, 채권
이런 게 들어갔죠, 그죠? CMBS도 이제 그런 그 커머셜에 대한 상업용에 대한 저당에 대한 유동한 증권이니까 들어가고 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ABS 있어요? PF ABS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토지채권,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자, 요거는 담보신탁입니다.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라고 적으세요. 담보신탁. 자, 얘가 이제 신탁증서금융이에요. 자, 이게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거든요. 신탁증서금융. 제가 담보신탁이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무슨 신탁? 담보신탁. 그럼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지분이에요. 얘도 부채예요. 부채거든요. 근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신탁회사라는 이따가 토지신탁 개발 신탁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위탁자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럼 얘가 신탁회사한테 넘겨요. 그죠?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신탁회사한테. 그래서 거긴 안 나왔지만 이제 그 프로를 볼게요.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여러분들 왜 그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형식적으로.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자, 얘가 수익증권을 줍니다. 답변이 수익증권. 증권을 줘요. 그럼 수익증권을 가져가서 A은행에 가갖고 우리가 이제 얘한테 이제 수익증권을 이제 얘한테 주고 돈을 빌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왜 민법 시간에 질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자, 부동산입니까? 수익증권입니까? 증권이죠. 그래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따라서 질권 설정.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 자, 그러면 그냥요, 이제 돈을 줘요. 돈을 주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 부채금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거는 이 증서에다가 그냥입니까? 질권을 설정합니까? 이걸 담보로 간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신탁증서금융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 플로우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위탁한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그냥입니까? 약정을 합니까? 그럼 수익증권을 교부받는다고 나와 있나요? 자, 이를 어디 가갖고 은행에 제시를 하죠. 맞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계약의 설정 기간 내에도 수익증권을 기초로 금융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된 게 이 수익증권에다가 그냥요 은행이 질권을 설정해요. 그럼 담보를 제공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이에요. 그럼 부동산 신탁증서금융은 부채금융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슨 금융? 부채금융. 근데 중요한 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이걸 담보신탁으로 고쳐야 됩니다. 무슨 신탁으로 고쳐야 되나? 담보신탁. 그래야지만 담보가 들어가니까 부채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매자닌 금융은 나중에 이제 이게 따라서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터트리면 머리가 더 아파요. 매자닌은 제가 3, 4월 달에 가서 터트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교수님 어떤 것만 하면 돼요? 보세요. 지분금융은 자, 이걸 다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럼 부채로 가세요. 뭐로 가라? 부채. 부채는 그냥이야. 채자가 붙어. 채자가 붙죠.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사채, 채권 이런 거 나오면 다 부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입을 열어보세요.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택상환 사채 이런 거 나오면 못 찍어?
부채 찍으셔야 돼요. 다시 갈게. 국채, 지방채, 회사채, 잡채. 잡채는 아니죠. 잡채는 아니야? 지금 큰일 나.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당, 담보 이런 거 나오면 부채예요. 근데 하나만 주의하실 게 따라서 ABS. ABS는 자산 유동화지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산 유동화지권은 ABS 적고 자산 담보부 지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따라서 신탁증서금융. 자, 그럼 여기 이리 와봐요. 신탁증서금융은 채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좀 즐깁시다. 채자 들어갔어? 저당, 담보 안 들어갔지? 자, 얘는 무슨 신탁으로 고쳐? 담보 신탁으로 치면은 얘는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맞힐 수 있겠어요? 그럼 빨리 씻기 전에 오른쪽 빨리 부채금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보여요? 안 보이면 말고. 그다음에 사채 먹고 들어갔죠. 근데 이 자산 유동화지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주의 있게 보세요. 현관 배치라세요. 그러니까 ABS는 힌트가 없어요. 채자나 담보나 저당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ABS는 그냥입니까? 여기 자산 유동화지권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뭐 요런 거 나오면 요 ABS는 무슨 금융이다? 부채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믿으세요? 매자닝은 지금 안 해요. 매자닝은 채자가 붙긴 한데 그 매자닝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풀게. 나 심심해. 자, 432 가셔서 내 야매를 내가 즐기고 싶어. 432 가시면은 29번이 있어요. 29번에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건 부채금융 찾으라는 거죠. 그럼 부채를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부채라는 놈이 하나 딱 있어요. 너무 선명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자, 따라서 저당, 담보, 채권 다 들어갔죠. MBB를 아직 안 했지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매장이 오른쪽 있긴 한데 그거 보지 마세요. 아직 보지 마시고 3월 달에 제가 또 터뜨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 과정은 그냥 채권이나 부채로 부채 쪽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따라서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주의하실 게 ABS 주의하시라고 얘기했나요?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은 그냥요 담보부 증권이에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신탁증서금융 기억나시죠? 자, 이건 무슨 신탁이죠? 담보 신탁이니까 요것만 부채금융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자닝은 또 따로 이제 3, 4월 달에 제가 신주인수급 부사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그 편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부채와 지분금융 꼭 하세요.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 또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을 겁니다. 자, 제 7편으로 가겠습니다. 7편 오늘 가셔서 7편으로 가셔서 일단은 그 436페이지로 가시면은 7편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이용하고 개발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1장에 이용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용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개발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 파트는 그냥 용어 정리만 가져가시면 돼요. 어디를 가져가시냐면 넘겨보시면은 일단 43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의의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또 가정에서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용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또 이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집약도는 보셔야 됩니다. 1, 2월 달 과정은 토지 이용 집약도입니다. 집약도. 자, 땅이 한정돼 있어요. 자, 토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의적인. 그래서
밑에는 토지가 내려가고요. 위에는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토지용 집약도에서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 그럼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도심하고 외곽에는요. 도심하고 외곽은 도심은 요게 지대라면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런가요? 그럼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건물이 저층화됩니까? 고층화됩니까? 고층화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층화된다는 것은 따라서 집약적 이용. 이 집약도를 높인다는 얘기야.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인데 외곽은 땅값이 낮죠. 그러면 고층화돼요? 좀 저층화돼요? 농사를 짓겠죠. 그죠? 그러면 집약적이에요? 조방적이에요? 집약도를 낮추는 거죠. 요것만. 그래서 보시면은 의 있어요? 토지 이용 집약도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명도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밑에 가시면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의 정의 있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럼 집약적 토지용은 1번 집약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럼 자본 투입을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용을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하고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1번 집약도가 높아요? 집약도가 낮아요? 자본과 노동 투입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죠? 그럼 조방적이다? 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집약적과 조방적 이용만 나오지 그 외에는 끊겼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거 다른 건 다 3, 4월 달에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440페이지로 가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1, 2월달 가정은 8주만 해요. 몇 주만 한다? 8주. 근데 3, 4월달 가정 아마 민법하고 저희가 9주를 합니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럼 1, 2월달에는 나오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넘기시면은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이건 별표 쳐보세요. 자, 그래서 직주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또 정책 파트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럼 직주분리라는 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것은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직장이 있는 곳이 강남하고 저쪽에 이제 그쪽 그 종로나 이제 근처 많잖아요. 그죠? 강남에. 그럼 도심에 그냥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그럼 도심의 직장이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높아요. 그럼 월세도 높고 주거지를 이긴 어렵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거지를 멀리 합니까? 그럼 뭐와 뭐가 분리돼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따라서 직주분리. 직주분리라고 그래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 보니까 이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들어옵니까?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되죠? 그걸 따라서 직주접근.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직주분리는 그냥입니까? 나갔습니까? 직접근이요. 다시 들어온 거죠. 회귀한 거예요. 그렇죠?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간 원인과 결과, 들어온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볼게요.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죠? 자, 펜 들어보세요. 맨 끝에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도시 멀리 외곽으로 나간다는 단어가 있나? 이게 키포인트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왜 나갔냐면, 자, 그 위에 보시면 도심의 주거 환경이 그냥요 악화됐어요. 도심의 집가구라는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결과로 기억해 보시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갔던 사람들이 밤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낮에는 이게 바글바글 하다가 뻥 뚫려요. 따라서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면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심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서 그 주의 것이 공동화로 뻥 뚫린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왜 배드타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이 이제 심상 도시화로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 고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도심 고동이라는 건 뭐냐면 대도시에서 도심의 업무 중심지구와 교외 주거 구간의 주야간의 출퇴근 시간에 통근 통학자들에 대한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입니까? 혼잡합니까? 그럼 이 비율이 커지겠죠. 그럼 출퇴근에 대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리을해 보시면 자 나가니까요. 도심의 집가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나가니까. 어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외곽으로 나가. 그럼 수요가 주잖아요. 그러면 도심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의 집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주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럼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럼 접근은 그냥이야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밑에 주거지를 다시 직장에 가깝게 두는 거죠. 회귀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은 아까는 교통이 발달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교통이 체증돼서 그냥입니까? 이제 심화되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고 도심의 환경 개선되니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번 도심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집약화라는 얘기 아까 들었었죠. 그럼 저층화, 고층화 됐죠. 맞아요? 도심의 하춘화야, 회춘화야. 요즘 웃지도 않아, 하춘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회가 다시 회자에다가 여러분들 왜 재건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새 건물로 바뀝니까? 그럼 건물들이 다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회춘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만 보세요. 나중에 또 제가 정리 노트를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자가 잘 쓰셨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좀 깊숙하게 안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예요. 도시 스프롤. 자, 이걸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도시 스프롤입니다. 스프롤은 막 지멋대로 간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도심에서 외곽을 개발하려면요 무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좀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질서 있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띄엄띄엄 개발하는 게 따라서 난개발 막 어디 아파트 여러분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시죠 가보시면은 그냥입니까 전철역 근처에 있습니까 근처에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견본주택이 3번 출구 그냥이야 또 견본주택이 뿅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계약서를 딱 찍고 현장이 어디에 어디 봉고차가 대절돼 있어요. 그죠? 대절돼 있어서 저기 외곽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땅만 있는 거야, 그죠? 재밌어? 따라서 난개발 도시 스프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막 개발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나타나요, 외곽에서 나타나요. 외곽에서 무계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왜 개발 제한 구역이란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묶어서 또 제한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의 있어요, 의? 그럼 얘는 파란 색깔.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을 그냥 소홀히 했어.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 무질서가 중요해요.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무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계획이에요, 무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용은 스포를 현상을 방지하는 게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특징에서 다 나와요. 특징에다 별표. 자, 스포를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토지가 채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가 수준은 표준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고 도시다 보니까 주거지만 생깁니까? 상공업지에도 발생합니까? 발생하고 도심지에서 발생해요, 외곽에서 발생해요. 요거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이 맞나 틀렸나 한번 보세요.
자, 도시 스프루는 주로 도심 중심지에서 발생합니까? 외곽에서 발생하죠. 그런가요? 나온다면 얘는 얘 물어봐요. 예. 물어보고, 자, 상업지, 주거지만 집중적으로 발생돼요? 공업지에도 발생해요? 세 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41페이지 가시면은 요거 하나만, 자, 중간에 여러분들 그 침입적 토지용의 양가로 이번에 따보세요. 침입과 계승, 요 두 가지의 용어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침입이라 그래요. 다음에 침입. 자, 침입은 적군의,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 똑같아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인 개입되는 것이 침입이라는 거죠. 어떤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들한 침입이고, 나중에는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걸 따보세요. 계승. 계승. 계승이라는 것은 침입 결과 이 새로운 이용이 일정 지역 수준을 주도 결정함으로써 종래 이용이 새로운 이용으로 교체되는 거죠.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들어가는 건 그냥이야 침입이야. 다른 계층으로 바뀌는 거는 계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침입은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이질적이다니.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그 이용 파트는 요즘은 거의 시험 문제가 끊겼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넘기시면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 80분은 없지만 넘기시면 부동산 개발 파트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써주세요. 요즘 개발해서 많이 떠요.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뜹니다. 그래서 개발을 조금 강하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갈게요. 쉬세요.